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란 이 상황. 너무 궁금한데 다른 보도들을 보면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주되게 다뤄볼 거고요. 그 전에 오셨으니까 무인기 관련된 얘기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무인기가 작년 9월에 한번 1월 4일에 한번 넘어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 지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정부 입장은 지금 정보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지금 특정 단체가 보낸 거를 특정했다 이렇게 발표는 났었는데 이상한 사항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인기 누가 날렸다고 생각하시는 좀 여러 가지 가설들을 좀 세워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가설은 있죠. 언론에서 보니까 네 가지 가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군이 보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단체가 보냈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북한의 자작극. 그러니까 사실 무인기 자체가 없었다. 뭐 네. 이런 것도 무인기 있고. 자체가 없었다도 있군요. 네. 국힘당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런 거는.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3국이 보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뭐 저는 잠시만요. 저는 누가 보냈느냐 이게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보낼 수 있는 세력은 사실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자작극이라는 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게 지금 정부도 거의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 건 맞는데 이제 누가 보냈느냐 이걸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작극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 군사 분계선을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가 군사 분계선은 아니고 한강 하구라서 이거 좀 애매한 지역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한국 사람이 월북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군대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 주한미군도 그렇고 한국군도 그렇고 최전방에서 엄청나게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곳인데 대낮에 그것도 저공으로 비행기가 저속으로 천천히 이제 무인기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냥 한국의 영공이 그냥 뚫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럼 네. 반대로 북한도 무인기 그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발견을 못 한다는 거지. 네, 깜짝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군이나 주한미군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았는데 왜 그걸 그냥 놔뒀을까? 같은 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군은 근데 안 보냈다고 하고 그럼 우리 군이 안 보냈으면 결국은 뭐예요? 미군이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3국, 미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이 보냈거나 아니면 민간단체가 보냈다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개입 아래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이 보고도 묵인을 해주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냈느냐 예를 들어서 민간 단체를 체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대북전단 날리던 단체가 무인기도 날렸다라고 체포할 수 있는데 네. 그자들의 그냥 순수한 그자들의 소행일까? 네.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지 못하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탈북단체 소행이다, 뭐 외부 단체 소행이다, 무인기 동호회가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 단체가 보낼 수 있는데 그걸 보내는 거를 감지를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국방부는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라면은 묵인했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북전단도 대북전단 날리는 탈북자 단체들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내는 다음에 그걸 다 기자회견하고 아니면 사진 찍고 보냈다라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 하는 목적이 뭐냐면 미국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풍선 한 개당 막 200만 원을 준다 그랬나 네, 그랬죠? 그게 다 지원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낸 증거를 남겨야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보내고 나서 보낸 증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서 돈 받고 그걸로 또 만들어서 또 보내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짓을 그러니까 만약에 가서 북한이 그거를 무인기를 오인해서 요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원점 타격을 하거나 막 그렇게 되면 전쟁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군이 통제를 못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너무나 위험한 행위인데 그러려고 군사분계선에 다 군부대를 투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당연히 점검을 하고 뭐 감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는 언제 전쟁 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찍들이 저 표현 좋아하지 않는데 극우 단체들이 갑자기 분계선 가가지고 무인기 한 10대 막 날려.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럼 북한에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응 사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전쟁인데요. 이거를 통제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요 얘기 요 정도 좀 다루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이거를 진상규명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다. 계속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 어떤 책임 요소들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미국 문제 건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특히 정부가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일 때 특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생겨도 약간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놓고 보면 결국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개입이 돼 있으면 이거를 정부가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고 결국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에 하나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만약에 미국이 했다라고 해서 미국이 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하고 미국의 엄중히 경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란 문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란의 역사, 배경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찾아보려다가 그냥 오시면 물어봐야겠다라고 하고 안 찾아봤는데요. 일단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너무 방대해서 압축을 좀 해볼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하고 아랍 국가하고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이슬람교를 믿는데 왜 아니지? 이 민족이 달라요. 민족 구성이 다르고 이란 하면은 우리는 쉽게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페르시아 민족이 만든 나라가 이란이고 아랍은 이제 다른 거예요. 셈족이죠, 그쪽은.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란하고 중동의 여러 이슬람 국가들하고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좀 그 역사를 모르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왕정이 계속 있었겠죠. 왕조가 계속 있다가 근대에 이르러서 러시아와 영국의 어떤 반식민지로 이제 그 전락을 해요. 여기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구한말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한말에도 뭐 청나라 그다음에 러시아 일제 막 들어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를 막 쥐락펴락했잖아요. 네. 그때랑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1908년에 중동 최초로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이란에 다 몰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사우디 뭐 이런 데 파보니까 다 석유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동 전체가 강대국들의 이제 잔치판이 돼버렸죠. 자,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로 바뀌면서 러시아는 이란에서 사실상 이제 손을 떼고 영국의 보호령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식민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국의 보호령 아래에서 팔레비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팔레비 왕조가 초기에는 그래도 영국으로부터 좀 독립하겠다. 반영, 반소, 그다음에 근대화 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일단은 토지 개혁에 실패를 하고요. 그다음에 친미 부패 왕조로 좀 전락을 해요. 그다음에 이 나라 이제 이 팔레비 왕조가 근대화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그 종교인들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인들의 어떤 반발이 이제 커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위기에 몰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모사데크라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을 하는데 이 모사데크가 반외세 민족주의를 좀 내세운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력을 대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 석유 국유화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영국과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이란의 석유를 다 이제 사실상 막 그 갈취해 간 거죠. 네. 싼 값에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석유 국유화를 딱 때려버리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쿠데타를 사주해가지고 모사데크를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팔레비는 이제 완전히 친미 친영국 노선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 석유회사가 이란의 석유를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팔레비 왕조는 1959년에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해서 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되고 미국 무기를 대거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무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란이 중동의 어떤 강국으로 부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주 국가는 아닌 거죠. 거의 미국의 이제 식민지나 다름없는. 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국의 경비견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리로 중동에서 그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란이 그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도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심지어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원도 많이 했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더 안 좋았겠죠.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이제 팔레비 왕조가 아까 이제 뭐 이슬람 탄압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란은 이슬람 문화가 되게 오랫동안 수천 년 이어져 왔다 보니까 그 국민들은 이슬람 전통에 대한 애착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막 못하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막 서구 문화를 막 강제로 도입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막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부가 석유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미국, 영국 석유 회사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나라 자체는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래서 이걸 상황을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베네수엘라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이제 쌓이겠죠. 그러다가 1978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 렉스 극장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해서 여기서 400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이제 사건이 뭐냐면은 팔레비 왕조를 비판하는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누군가 불을 질렀는데 네. 뭐 이제 불을 끄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어머, 뭐 어머. 경찰이랑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불을 못 끄게. 지역 주민들 막 구출하려고 하는데 문도 못 열게 밖에서 잠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학살을 한 거죠. 이런 이제 사건들이 막 터지면서 팔레비 왕조에 대한 분노가 이제 완전히 치솟아서 그 이듬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레비 왕조는 무너지고 일종의 공화국인데 신정 일지 국가가 돼요. 그래서 약간 되게 특이한 전 세계적으로서 이런 이제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 종교 지도자가 사실상의 최고 지도자인데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선거도 해요. 그래서 네. 정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정권 교체도 되고 그래요. 그런 이제 되게 특이한 이제 이 국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두 개 정당이 있는데 하나 이제 보통은 보수당 그다음에 이제 뭐 개혁당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약간 친미 성향이 강한 당 뭐 좀 반미 성향이 강한 당 네. 혹은 뭐 온건파 뭐 강경파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완전한 친미 완전한 반미 이런 구분도 아니에요.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종교 지도자가 결국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도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도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미국과 선 끊어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협상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슬람 혁명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 팔레비 치하에서 좀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망명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페르시아 민족이 이란에 가장 많이 살고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미국에 엄청 많이 있고 그 팔레비 왕조의 그 후예들도 미국에 살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후예 중에 한 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다시 이란에 보내서 팔레비 왕조를 재건하자 막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슬람 혁명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석유 수탈에 맞선 혁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미 혁명이 됐겠죠. 네. 그리고 미국 대사관 그 인질 사건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란의 대학생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가가지고 대사관 직원들을 다 이제 인질로 삼고 그게 꽤 오래 갔어요. 그 인질 사건이 몇 년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 대사관 뒤져가지고 서류들 다 꺼내가지고 미국이 이란을 어떤 식으로 장악을 했는지 그 증거들이 다 나와버렸죠. 뭐 이런 이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란 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라크를 무장시켜가지고 이란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1980년에 시작된 이란 이라크 전쟁이고요. 네.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되게 이제 특이한 게 원래 친미 국가였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미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보니까 군사력이 되게 강했어요. 미군의 첨단 무기들이 이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냥 급하게 쫓겨나가면서 그 무기들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란이 이제 군사력이 좀 돼요. 네. 그런 좀 재밌는 상황인데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이 끊겼으니까 예를 들어 첨단 전투기가 있는데 몇 번 띄우고 나서 부품이 없어서 이제 띄우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손을 잡고 러시아의 지원을 좀 많이 받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관계를 보면은 이제 친미 왕조가 있다가 그게 혁명을 통해서 반미 정권이 들어왔고 지금은 그게 이제 유지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미국과 이런 인연이 있는데요. 지금 이란 문제의 좀 핵심은 핵 개발 의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발생하고 지금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1950년대 그때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많이 도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팔레비 왕조 시절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핵발전소를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면서 이게 다 프로그램이 중단돼요. 근데 이제 핵발전소를 만들려고 막 연구소도 세우고 막 기초도 닫고 막 했는데 이게 중단되니까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슬람 혁명 직후에는 그 이제 호메이니가 핵은 악마의 무기다, 뭐 악마의 기술이다 해가지고 아예 그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 아 그래도 우리도 핵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러시아, 중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핵 프로그램을 이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핵 발전소도 만들고, 근데 핵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려 그러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라늄 농축 공장도 건설을 해요. 네. 근데 이 우라늄 농축 공장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 핵 문제, 북한도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뭐냐면. 그 NPT 체제에서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아무나 못하게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나라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라늄 농축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돼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이제 우라늄 농축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라늄 농축한 걸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우라늄이 별로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우라늄 광산이 있어서 우라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 보내서 농축을 해서 다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우라늄 농축 공장 지으면 안 되나? 라고 해서 이제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라늄 농축 공장도 짓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2년에 그 이란에서 망명한 이제 반정부 인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란 저항 국가 평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이란이 비밀 핵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 핵 문제가 시작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 정부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아 그러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자. 대신에 사찰 받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협의들이 막 이어져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북한의 핵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도 북한은 핵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핵 개발한 거 아니냐로 계속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막 보고서들 나오고 IAEA 사찰은 막 엉터리로 진행되고 이러면서 네. 북한이 반발하면서 결국은 이제 회담은 다 깨지고 그리고 이제 핵 개발로 넘어간 것처럼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들은 핵 발전 때문에 이걸 한 건데 뭐 신고 안 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만든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IAEA는 계속 얘네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면서 계속 트집을 잡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이란에서 2005년에 판을 깨고 야 그러면 우리 다 때려치고 그냥 우라늄 농축할 거야.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나와 버립니다. 네, 북한이랑 비슷한 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흐름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06년에 안보리 제재가 되고 네. 2012년인가부터는 그 이제 제재가 점점 강도가 올라가다가 석유 금수 조치까지 딱 돼요. 아, 이게 진짜 핵 개발을 시작하면은 경제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구나. 이란도 그 한 10몇 년에 그러면 제재를 겪은 거네요. 그렇죠. 네, 되게 오래 겪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경제 핵심은 석유 수출인데 이게 딱 막혀버린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이란 경제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때부터. 네. 그래서 북한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란의 경제 위기, 그 경제난이라는 것은 결국 이 경제 제재로 인한 결과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국힘당은 포퓰리즘이 망쳤다. 네. 그러니까 그 석유를 국유화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뿌리니까 갑자기 나태해져가지고 뭐 경제가 돌아가질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석유를 국유화해서 그 수익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좋은 일이죠. 그러면 수익이 올라가야지 생산들이.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 석유를 수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은 안 나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015년 같은 경우에 JCPOA라고 해가지고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란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또 석유 수출이 돼요. 그러니까 석유 수출이
됐다가 막혔다, 됐다 막혔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국이 이란에서 석유를 되게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트럼프가 2018년에 나 이거 탈퇴할 거야, 다시 제재할 거야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석유를 받긴 했는데 네. 돈을 입금을 하려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와. 야 이란에 너 돈 보내지 마라고 막아버린 거예요. 와, 그럼 뺏긴 거네요. 그래, 그렇죠. 이란은? 그래서 사실 그 돈이 우리나라는 좀 좋은 일이지만. 그 돈이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들이 엄청 네. 속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한테 계속 돈 달라고 지금도 계속 돈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니 우리도 주고 싶은데 미국이 못 주게 막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까지 돌입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이건 못 참고 반정부 시위로 넘어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배경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경제 위기가 이제 계속 심해졌고 이게 작년 6월에 미국이 이제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화폐 가치가 이제 막 떨어지고 전쟁 그때 이제 막 진짜 전쟁 난다 막 그래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화폐 가치 떨어지고 뭐 물가가 막 거의 50% 40%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최근엔 또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 물 부족도 상당한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시위가 발생한 게 작년 말에 12월 28일 날 테헤란 도심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게 다른 도시와 대학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냥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낮춰라라든지 아니면 뭐 비상 무슨 뭘 해라라든지 아니면 좀 그 핵 개발 이제 포기하고 좀 미국 말 좀 들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구가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 네. 요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팔레비 왕정이 복귀해야 된다. 하메네이가 이제 그 종교 지도자예요. 네.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가 퇴진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이 와서 좀 침공 좀 해달라. 뭐 이런 황당한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이란 이제 시위가 막 한참 벌어질 때 인터넷이 이제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란이 민간인 학살을 하면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인터넷 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 끄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란 내에는 일단 반정부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란에 지금 막 이란의 민간인이 막 학살되고 있다 이런 주장하는 건 다 외부에 있는 이란 인권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란 내부엔 반정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이런 시위가 일어나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라고 놓고 보면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이제 조직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홍콩 시위나 네팔에서도 작년에 시위 되게 크게 네. 일어났잖아요. 이게 다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어요. 뭐냐면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야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모이자라고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위가 막 일어나고 근데 시위를 지휘하는 주최한 사람은 없고. 네, 지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도 없고 무슨 지도자도 없어요. 그러면은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정체불명의 몇 그치. 명이서 막 과격한 행동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그런 식으로 지금 시위가 벌어지는 게 뭐 홍콩 시위도 그랬었고요. 네팔 시위도 그랬었고 이란 시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인터넷을 이제 끊는 건데 그러니까 인터넷을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 그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스타링크가?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수백 개를 띄워놨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타링크 그 인공위성과 교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있으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상 어디서나.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곧 개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핸드폰 개통 없이. 그렇죠. 예, 그 네. 기기가 있으면. 네,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 정부에서 이제 인터넷 시설들을 다 셧다운 시켜도 인공위성에서 받아가지고 인터넷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니까 이란 정부에서 수신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체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인공위성과 교신을 이제 방해를 해버리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넷이 차단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는 뭐냐면 저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한 장면들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잖아요. 영상이. 그쵸. 그 영상 보도 엄청 많이 됐는데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이란 내부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인터넷이 되는 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위대가 엄청 많이 죽고 있다. 내부에서 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안에서 100명이 죽었는지 1000명이 죽었는지 10,000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많이 죽은 거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공식 인정했죠. 예, 국영 방송에서도 보도를 한 게 무장 테러 단체로 인해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럼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친정부, 친체제 인사들이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관공서들을 지키는 보안 요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뭡니까 관리실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경비원, 네. 경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 왜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까?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요즘 이제 평화 시위를 하니까 사람이 다치는 일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9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90년대만 해도 시위를 하면 진짜 이 과격한 이제 막 진압도 과격하고 시위 자체도 과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경찰들은 막 그 백골단이라 해가지고 곤봉은 양반이고 백골단들도 쇠파이프를 들고 막 쇠도리깨를 들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도 뭐 이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막 이렇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충돌을 합니다. 네. 그래도 사람이 죽진 않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몇 년에 한 번 시위 도중에 누가 죽었다. 뭐 경찰은 더 안 죽고 학생들이 이제 주로 가끔씩 이제 죽는데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시위를 했길래 며칠 사이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다른 음모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경찰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건 무슨 사람들이 돌 던지고 몽둥이 휘두른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경찰들도 피하지. 자기들이 그냥 나 죽이시오 하고 앞에 나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다른 무기, 총이라든지 폭탄 같은 무기를 썼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채널 그 이스라엘의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이하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란 사태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채널 14라는 그 언론 방송국이 있어요. 여기 기자가 외국 세력이 이란 시위대에게 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원인이다. 누구나 누가 배우인지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그 외부에서 이란 무기를 시위대, 뿌리고 있다는 네, 그렇죠. 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망자 그 영연백 같은 여기 네. 시신가방에 있는 그 사진을 검색하면은 제미나이나 이런 챗GPT나 이런 데는 테러 사건이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시위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일반 시위에서 그런 현장들이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격렬한 그런 시위가 있었던 군부독재 그렇죠. 시기나 이럴 때 봤을 때도 그러니까 5.18 같은 사건이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많은 네. 사상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총과 폭탄을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지금은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총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유입되고 있다. 무기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왜 무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있느냐? 외부 세력은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기본은 시위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정권이 전복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되더라도 네. 이걸 명분으로 해서 침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란 정부가 저렇게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네. 죽이니까 우리가 저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란을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트럼프가 이란에서 계속 이런 사상자가 나오면은 자기가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 흐름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이란 정권 붕괴 위기다. 지금 시위대들이 너무 많이 이제 사상자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민심을 잃었다, 정부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친정부 집회 장면을 저희가 아무튼 촛불에서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위도 또 일어나고 있어서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반정부 시위 영상이나 사진들하고 친정부 집회 이게 영상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규모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외부에서는 엄청나게 부각이 되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의 군경이 전혀 동요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란
군대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혁명수비대라는 게 있고 그냥 일반 군대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중 체계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 이제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군대는 팔라비 왕조의 그냥 왕조의 군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저 군대는 못 믿으니까 군대 다 해산해. 네. 이렇게 하면 당장은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군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성격을 바꿔야 되겠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혁명수비대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혁명수비대에 더 많은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란의 일반 그 정부 군대가 약간 처우도 더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정권에 이제 불만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이제 쉽게 막 뒤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가지고 정권의 붕괴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군대가 동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란 군대는 당연히 동요를 하고 네네. 이번이 기회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혁명 수비대 뒤집고 우리가 진짜 좀 대접 좀 받아보자. 이렇게 그렇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전두환 같은 놈이 있겠죠. 네. 근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찰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히려 반정부 집회를 진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정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좀 외부에서도 서방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 시위가 너무 과격하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야당이 폐쇄시키한 정부에 결집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야당이라고 부르는 데가 지금 약간 반미 성향 강하고 강경파들이고 지금 있는 폐쇄시키한 정부는 친미 성향이 강하고 온건파예요. 그런데 이 야당이 오히려 지금 정부에 이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시위가 되게 엉뚱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정부 시위 장면들 보면은 보통 불 나고 이렇게 폭동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반정부 시위대는 소요 사태 중심으로 지금 그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친정부 시위라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대규모 군중 집회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폭동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서로 지금 성격이 다른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냥 이제 이란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거를 타전하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미국이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이란 내부 문제는 워낙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서방 언론에서 이렇게 왜곡하거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도 헷갈려요. 지금 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지금 누가 뭐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따지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 그치. 이란 국민들이 따질 일이지. 압도적 민심이 뭔지 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뭐 이란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뭐 네. 종교 지도자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거 우리가 따질 일도 아니고 네. 거기서 알아서 이제 할 문제인데 문제는 이걸 이제 외부에서 야, 저 나라는 좀 심상치 않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 볼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2일 날 바로 트럼프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장전되어 있으며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장 이란을 쳐들어갈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11일에도 이란에 대해 매우 강경한 옵션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14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14일이 아니라 그 전에 14일까지 미 그 중부사령부에 속해 있는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비필수 인원들을 다 철수하라고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쟁 직전 단계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제 이란에 대해서 너네 이제 곧 쳐들어갈 거야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반정부 시위대에 응원을 보내는 거죠. 야, 너네 잘하고 있어. 이거 윤호개인한테 이제 그렇죠. 응원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야, 우리가 지금 항공모함 몰고 청계천 들어가고 있어. 좀만 더 해. 이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리고 13일에도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미국이 도우러 가고 있다. 정부기관을 점령하라. 이란이 시위대를 그러니까. 처형하면 매우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내라. 네, 시위대한테 정부기관을 점령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는 이거는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시위대에 배우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여기 이제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주변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 싹 공격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14일에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는 15일이겠죠. 네. 미국 트럼프가 입장이 확 바뀝니다. 14일에 뭐라고 하냐면 이란에서 시위대 사례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한 건의 처형도 없다. 믿을 만한 당국에게 들었다. 지켜보겠다. 우리는 매우 좋은 소식을 이란에서 들었다. 이렇게 짱 얘기를 하면서 뭐야 이거 전쟁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샥 나와버리는데 네. 이 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전쟁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란하고 전면전을 한다면 엄청난 이제 대규모 전쟁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정권을 바꾸는 걸로는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란 대통령이 어떻게 그 집권을 하게 됐냐면 그 전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강경 이제 반미파였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모종의 그 사고가 발생해서 갑자기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암살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뭐 진상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미 정권이 완전한 친미 정권이 안 세워진 거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면 결국 뭐냐? 이건 정권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종교 지도자와 아하. 그 세력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네네. 정권을 바꾸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고 체제를 바꾸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팔레비 왕조를 다시 복귀시키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는 팔레비 왕조 복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하메네이 이 신정 일치 체제를 뒤집는 게 결국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시위대에서 팔레비 왕조 복귀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뜬금없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윤석열 마음에 안 드니까 조선 왕조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인 건데. 뭐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드니까 전두환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네. 그런 주장은 또 우리나라에 있긴 있는데 그, 군부 독재가 좋았다 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될 리가 없잖아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는 네. 소리잖아요. 턱도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로 무슨 조직적으로 무슨 세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포장해서 여론전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연막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전쟁 직전에 전쟁 안 할 아하. 것처럼 하는 것도 하나의 연막일 수 있고 네네네. 전쟁은 어차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할 것처럼 하는 것도 연막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이 아직도 이란에 대해서 손을 털지 않고 있구나.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원래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그 국가 안보 전략이 나왔을 때 중동은 이제 안정됐으니까 우리는 발 빼겠다. 우리는 서방구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란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하느냐. 말은 중동이 안정됐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을 붙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중동은 전혀 안정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미국이 만약에 이 중동에서 발을 빼잖아요. 그러면 중동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질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란이 지금 제일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이제 제재하면서 유조선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막 철통같이 틀어막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중국하고 이란 사이에 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직통으로 이란에서 석유를 싣고 기차로 중국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란 석유는 거의 중국이 다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철도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이란을 가만히 놔두면 중국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이란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겠구나.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이란의 이제 이 무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러시아가 무장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놔두면 결국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전체가 중국과 러시아 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국은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렇다고 당장 막을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흥미로운 게 소말릴란드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말릴란드요? 네. 소말리아는 아는데 소말릴란드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까? 섬이에요? 소말리아에 있는 한 지역인데 그거를 도시. 예. 여기가 이제 분리 독립을 자꾸 하려고 했어요 그동안에. 소말리아에서. 네, 소말리아에서 소말릴란드 사람들이 야 우리 독립 좀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소말리아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소말릴란드 국가로 인정할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도 그럼 우리도 인정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소말릴란드가 그 홍해 바다만 건너면 이란이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요충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을 해서 새로운 이제 중동 장악 지역
그 다음에 소말릴란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후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멘이 있기 때문에 네. 예멘 후티 정부도 견제를 하고 이란도 견제하고 홍해 입구도 장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부 소말릴란드로 이주를 시켜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를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 이거죠. 뭐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동은 뭐 미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이 여기저기만 뭐 폭탄들을 지뢰들을 막 터트리고 있는데 수습에는 완전히 다 실패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힘도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각 나라들이 버티는 힘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미국의 구상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는 형국이잖아요. 저 오늘도 미국이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 가지고 트럼프한테 전달한 거 보셨죠? 네, 결국은 받았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마차도는 꿈에도 소원이었던. 자기가 살려고 트럼프한테 뭐 매달리는 형국이겠지만 문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미국의 구상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형국, 우리는 지금 미국의 몰락의 시대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